타슈켄트의 공주였던 저는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찾은 이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호랑이 장군님이라 불리던 시아버님이 제 앞에서 무릇을 꿇으셨어요. 그 따뜻한 등이 저를 살게 했어요. 훈장보다 빛나는 내 며느리, 이게 진짜 행운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호랑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며 별을 2개나 달았던 대한민국 육군 소장 출신의 우리 시할아버님. 그분의 눈빛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적을 꿰뚫어 볼 듯 매서웠고 다림질한 군복처럼 꼿꼿한 허리는 7순이 넘은 나이에도 굽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거실 한가운데 쭈그리고 앉아 돋보기를 쓴 채 무언가와 씨름하고 계십니다. 어허, 이놈의 실오라기가 왜 이리 안 빠지는 거야? 우리 손주 녀석 살결 긁히면 큰일 나는데. 투박하고 거친 수십 년간 총과 칼을 쥐었던 그 손에는 아주 작디 작은 갓난아기의 양말이 들려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 바늘 하나 잡기도 버거워 보이는 그 손으로 며느리가 혹여나 까슬거릴까봐 양말 안쪽의 실밥을 쪽가위로 하나하나 정리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부하들 앞에서는 호령 한 번으로 산천을 울리던 장군님이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 손주. 며느리 앞에서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보모가 되실 줄을 말입니다. 지금 제 뱃속에는 호랑이 장군님을 순한 양으로 만들어버린 8개월 된 아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역만리 타국에서 온 저를 친딸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할아버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라면 남편 하나만 믿고 왔다가 연락이 두절된 채 공항에 마중 나온 무시무시한 장군님을 보고 도망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존경으로 그리고 깊은 사랑으로 바뀌기까지. 낯선 한국 땅에서 제가 겪은 조금은 특별하고 가슴 시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엘리나입니다. 저는 중앙아시아의 푸른 보석이라 불리는 우즈베키스탄, 그 중에서도 수도 타슈켄트의 가장 부유한 동네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정부 고위 관료였고 어머니는 국립대학의 교수님이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제 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최고급 교육을 받고 세계 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부모님이 정해준 집안의 남자와 결혼해 외교관이나 교수가 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이 설계한 저의 완벽한 인생 지도였습니다. 저는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되는 바이올린 레슨, 학교 수업이 끝나면 이어지는 영어와 한국어 과외,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논문 준비. 제 방 창문 너머로 친구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저는 두꺼운 커튼을 치고 귀를 막아야 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는 제 사전에 없었고 일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타슈켄트 국립동방학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했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마치 잘 조율된 피아노 건반처럼 오차없이 정확한 음을 내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준수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준수 씨는 우리 대학의 한국어 교육 봉사단으로 파견 나온 한국인이었습니다. 처음 그를 봤을 때가 기억납니다. 빳빳하게 다려입은 정장 차림의 우즈베키스탄 남자들과 달리 그는 헐렁한 청바지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땀을 뻘뻘 흘리며 학생들의 책상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거기 학생. 이것 좀 잡아줄래? 그가 서툰 러시아어로 제게 말을 걸었을 때 저는 당황해서 들고 있던 전공 서적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감히 교수님의 딸이자 수석 입학생인 제게 짐꾼 취급을 하며 말을 거는 남자는 난생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흙먼지가 잔뜩 묻은 손으로 씩 웃으며 미안. 내가 힘이 좀 부족해서. 라고 말하는 그의 눈동자는 제가 타슈켄트의 그 어떤 사교 모임에서도 본 적 없는 맑고 투명한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수로 커피를 쏟아도 어이쿠, 옷에 지도가 그려졌네. 예술적인데?
하며 깔깔 웃어 넘겼고 시험 스트레스에 시달려 울고 있을 때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손에 쥐어주며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결과만을 물을 때 그는 유일하게 제게 오늘 기분은 어때? 라고 과정을 물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따뜻함에 중독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부모님 몰래 그와 함께 타슈켄트의 야시장을 걷고 싸구려 솜사탕을 나눠 먹으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의 실체를 맛보았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화려한 샹들리에 밑이 아니더라도 낡은 가로등 불빛 아래서도 충분히 빛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축복받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제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저는 기쁨보다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부모님이 알게 된다면 나의 학업은, 미래는, 수만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보여주자 준수 씨의 눈이 커다랗게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엘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책임질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저를 아는 팔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엘리나, 나 한국에 잠시 다녀와야 할 것 같아. 한국에는 왜요? 갑자기? 너랑 우리 아기 당당하게 맞이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할 분이 계셔. 우리 할아버지. 좀 무서운 분이시지만 내가 가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살 집이랑 다 마련해서 금방 데리러 올게. 딱 한 달만 기다려줘. 그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애써 밝게 웃었지만 그 눈빛 뒤에 숨겨진 깊은 그늘을 저는 그때 잊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한 무서운 분이 단순히 엄격한 어른 정도일 거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공항에서 헤어지던 날 그는 제 손에 낡은 은반지 하나를 끼워주며 약속했습니다. 이거 우리 할머니 유품이야. 이거 끼고 있으면 내가 꼭 다시 올 거야. 알았지? 밥 잘 챙겨 먹고 아기한테 좋은 생각만 하고 있어.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난 그에게서 도착했다는 짧은 메시지 하나를 끝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수백 번 전화를 걸어도 전원이 꺼져 있다는 차가운 기계음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제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입덧이 시작되어 헛구역질을 할 때마다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그따위 가난한 유학생 놈한테 홀려서 인생을 망쳐? 당장 병원 가자. 그애 지워.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며 제 뺨을 때렸고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셨습니다. 집안의 수치라며 당장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의절하겠다는 부모님의 협박 속에서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제 배에 손을 올릴 때마다 느껴지는 미세한 태동은 제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리고 준수 씨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버렸을 리가 없다고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제 본능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장학금과 비상금을 모두 털어 한국 행편도 티켓을 끊었습니다. 부모님이 잠든 새벽 저는 캐리어 하나만 끌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남겨진 편지 한 장에는 죄송해요. 하지만 저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라는 짧은 글만 남긴 채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살을 애는 듯한 12월의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추위와는 다른 뼛속까지 파고드는 습한 냉기에 저는 얇은 코트깃을 여미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만삭에 가까운 몸으로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입국장을 나서는데 수많은 인파 속에서 낯선 한국말들이 웅웅거리며 귓가에 울렸습니다. 준수 씨가 예전에 적어준 주소 하나만 달랑 쥔 채 저는 막막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택시를 타야 하나 버스를 타야 하나 한국어는 조금 할 줄 알지만 막상 현지에 오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나,
낮고 굵은 마치 돌덩이가 구르는 듯한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개를 돌린 곳에는 검은색 대형 세단 앞에 한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롱코트에 중절모를 쓰고 한 손에는 굵은 지팡이를 짚은 노인. 그분의 눈매는 준수 씨를 닮았지만 훨씬 더 날카롭고 매서웠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그분의 기에 눌려 슬금슬금 피해갈 정도로 그분에게선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엘리나입니다.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노신사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제 불룩한 배에 머물렀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배를 감싸쥐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혹시 준수 씨의 가족이 저를 반대해서 쫓아내려는 건 아닐까? 드라마에서 보던 무서운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타라. 짧고 간결한 명령조였습니다. 준수 씨는요? 준수 씨는 어디 있나요? 제 질문에 노신사의 미간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잠시 입을 굳게 다물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알게 된다. 잔말 말고 타. 뒷좌석 문이 열리고 저는 마치 죄수가 호송차에 타듯 쭈뼛거리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운전석의 기사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고 옆자리에 앉은 노신사는 창밖만 응시하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잘못 온 걸까? 준수 씨는 나를 잊은 걸까? 아니면 이 무서운 할아버지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걸까?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라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2층 양옥집이었습니다. 대문에는 맹견주의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고 마당에는 각 잡힌 소나무들이 군인들처럼 도열해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박물관이나 군대 내무반을 연상케 하는 절제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먼지 한 톨 없는 마룻바닥, 오와 열을 맞춰 진열된 수석들, 그리고 벽면 가득 걸려있는 훈장과 군복 입은 사진들. 사진 속의 노신사는 어깨에 별 2개가 박힌 군복을 입고 근엄하게 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준수 씨가 말했던 무서운 분이 진짜 군대 장군님이셨다는 것을요. 앉아라. 거실 소파를 가리키며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엉덩이를 반쯤 걸치고 불안하게 앉았습니다. 그는 주방으로 가더니 잠시 후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쟁반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유자차 한 잔과 투박하게 깎인 사과 몇 쪽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과 껍질이 군데군데 끊어지지 않고 두껍게 깎인 모양새가 평생 과일을 깎아본 적 없는 사람의 솜씨였습니다. 마셔라. 몸 녹여야지. 툭 던지는 말투였지만 찻잔을 내려놓는 손길은 의외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자 긴장했던 몸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달콤하고 쌉싸름한 유자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님, 제 남편 준수 씨는 대체 어디 있습니까? 왜 연락이 안 된 거죠? 혹시 제가 오는 게 싫어서 피한 건가요? 그 순간 할아버님의 지팡이를 쥔 손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숙인 채 낮게 의졸이셨습니다. 그 녀석, 못 온다. 네? 그게 무슨? 도망간 게 아니야. 너랑 그 뱃속에 애기 살릴 집 구하겠다고. 밤낮 없이 공사판 뛰어다니다가 사고가 났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찻잔 속의 유자차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다. 의식불명이야. 2달째 눈을 못 뜨고 있어.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준수 씨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저를 위해 일하다가 쓰러졌다는 사실. 연락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할 수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덮쳤습니다.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고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차가 제 발등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뜨거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 신음조차 나오지 않는 비명과 함께 제가 바닥으로 무너지려던 찰나 호랑이 같던 할아버님이 번개처럼 몸을 날려 제 팔을 잡아채셨습니다. 조심해야지. 혼몸도 아닌데. 그분의 호통 소리가 벼락처럼 거실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함 속에는 분노가 아닌 다급한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님은 저를 소파에 다시 앉히고는 잽싸게 수건을 가져와 제 젖은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거친 손으로 제 발을 감싸 쥐고 닦아내시는 그분의 정수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못난 놈이라 손주 녀석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고 이 먼 타국에서 온 너를 이렇게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아가. 고개를 숙인 할아버님의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장군님의 등이라기엔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무서운 표정 뒤에 숨겨진 것은 권위가 아니라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슬픔과 남겨진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이라는 것을요. 저는 저도 모르게 할아버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낯선 2층 집의 방 한 칸에 짐을 풀었습니다. 준수 씨가 쓰던 방이라고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고 벽에는 우리 아기랑 엘리나랑 살 집 설계도라고 서툴게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할아버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이불 한 채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일러는 빵빵하게 틀어놨다만 우풍이 있을지 모른다. 이게 내 마누라가 쓰던 건데 목화솜이라 아주 따뜻해. 이거 덮고 자라. 할아버님은 이불을 펴주시고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책상 위에 툭 올려놓으셨습니다. 편의점 봉투였습니다. 오다가 그냥 보여서 샀다. 임산부는 신 걸 먹어야 한다며? 딸기다. 씻어 먹어. 제철도 아닌 비싼 하우스 딸기였습니다. 무뚝뚝한 말투와 달리 딸기 상자에는 특상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할아버님은 제가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도망치듯 방을 나가셨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딸기 상자를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시작된 한국 생활이었지만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작은 난로 하나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앞치마라고는 해본 적 없을 것 같은 할아버님이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쌀을 씻고 계셨습니다. 일어났냐? 밥 먹자.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식탁 위에는 밥물이 조금 많이 잡혀 질어 보이는 흰 쌀밥과 시커멓게 탄 계란 후라이, 그리고 포장도 뜯지 않은 김 한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밥은 받아먹기만 해서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래도 굶는 것보단 낫지 않겠냐. 어서 앉아. 할아버님은 쑥스러운 듯 콧등을 극적이며 제 숟가락 위에 탄 계란 후라이를 올려주셨습니다. 노른자는 터졌고 흰자는 바삭하게 탔지만 그건 제가 태어나서 받아본 밥상 중 가장 따뜻하고 귀한 밥상이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자 탄 맛과 함께 뭉클한 감정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제 말에 할아버님은 맛은 무슨. 그냥 먹어. 라고 툴툴대시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할아버님은 다시 정복으로 갈아입으셨습니다. 병원 갈 거다. 준수놈. 내 목소리 들으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콧줄을 꽂고 잠들어 있는 준수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헬스케진 얼굴, 움직이지 않는 가슴.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는 저를 할아버님의 단단한 팔이 부축해 주셨습니다. 울지 마라. 군인의 아내는 군인의 가족은 강해야 한다. 이 녀석 반드시 일어난다. 내가 명령했다. 일어나라고. 내 명령 어긴 적 없는 놈이니까 꼭 일어날 거야. 할아버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준수 씨 나왔어요. 우리 아기도 왔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날부터 우리 세 식구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님은 서툰 솜씨로 미역국을 끓이는 법을 유튜브로 배우기 시작하셨고, 동네 시장에 가서 우리 며느리 줄 건데 제일 싱싱한 걸로 내놔 하고 호통을 치며 장을 봐오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할아버님을 보며 저 양반 호랑이가 아니라 고슴도치가 다 됐네, 다 됐어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물론 모든 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도 있었고 할아버님의 군대식 생활 방식이 버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이불 개기 각 잡기 등등. 하지만 그 규율 속에 숨겨진 것은 저와 아기를 향한 지독한 보호 본능이었습니다. 밤늦게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면 할아버님은 창문을 열고 임산부 깬다. 조용히 안 다녀.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곤 했으니까요. 하루는 제가 입덧 때문에 한밤중에 복숭아가 너무 먹고 싶어서 끙끙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겨울에 복숭아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복숭아 통조림이 종류별로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편의점을 5군데나 돌아서 사오셨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생과는 없더라. 이거라도 먹어. 무심하게 던져놓은 통조림 캔에서 할아버님의 차가운 손길이 느껴져 저는 또 한 번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 기운이 완연해질 무렵 제 배는 남산만해졌고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준수 씨는 여전히 깨어날 기미가 없었습니다. 불안감과 초조함이 극에 달해 있던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비명에 할아버님은 속옷 바람으로 뛰쳐나오셨습니다. 아가, 왜 그러냐? 애 나오냐? 평생 전쟁터를 누비셨던 분이 제 진통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지둥하셨습니다. 119를 부르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제 손을 뼈가 부서져라 꽉 잡고 계셨습니다. 걱정 마라. 걱정 마. 할애비가 있다. 내가 지킨다. 구급차 안에서도 분만실 앞에서도 할아버님은 제 곁을 떠나지 않고 복도를 서성거리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간호사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그 무서운 장군님이 분만실 문을 붙잡고 하느님, 부처님, 알라시님 누구든 좋으니 제발 우리 며느리랑 증손주 좀 살려주십시오. 제 남은 수명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긴 진통 끝에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간호사님이 아이를 안고 나오자 할아버님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 안으셨습니다. 고생했다. 엘리나 정말 고생했다. 우리 준수 핏줄. 내 새끼. 아이의 쭈글쭈글한 얼굴을 보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할아버님의 모습은 더 이상 호랑이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주를 사랑하는 평범하고 마음 약한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타슈켄트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버지였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너 지금 어디냐? 당장 위치대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한국이에요. 그리고 저 엄마 됐어요. 건강한 아들 낳았어요. 뭐? 기어이. 기어. 준수 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던 그날, 우리 가족에게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작은 촛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촛불을 꺼뜨리려는 듯 거센 비바람으로 몰아쳤습니다. 중환자실의 기계음은 생명을 유지하는 소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막대한 병원비가 쌓여가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장군 출신인 할아버님의 연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장기 입원 환자의 병원비와 갓 태어난 아기의 양육비, 그리고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기에게 수유를 하고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할아버님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할아버님은 책상 앞에 앉아 돋보기를 끼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누렇게 바랜 낡은 통장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 통장을 들여다보시던 할아버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붉은색 벨벳 케이스를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할아버님이 평생의 자부심으로 여기시던 대통령에게 하사받은 황금 열쇠였습니다. 이걸 팔면 두어 달은 버티겠지. 할아버님의 혼잣말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황금 열쇠를 만지작거리는 그분의 등은 너무나도 작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든 아기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엘리트라 불리며 떵떵거렸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늙은 시할아버지의 등골을 빼먹는 짐덩어리에 불과하지 않은가?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할아버님께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저 오늘부터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싶어요. 아기는 낮 동안만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공부? 그렇지. 너도 한국말을 더 배워야지. 걱정 말고 다녀와라. 내 증손주는 내가 업고서라도 키운다. 할아버님은 제 기특한 생각에 반색하며 쌈짓돈을 꺼내 학원비 하라며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아들고 집을 나서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님. 저는 학원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향한 곳은 학원가가 아닌 집에서 버스로 세 정거장 떨어진 먹자골목이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꺼진 낮에 거리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알코올 냄새가 뒤섞여 비릿했습니다. 저는 전봇대에 붙은 구인 광고 전단지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주방 보조구함, 설거지 및 청소. 제 시선이 멈춘 곳은 한 숯불갈비 식당의 구인 광고였습니다. 외국인? 한국말은 할 줄 알아? 식당 사장님은 제 허름한 옷차림과 짙은 쌍꺼풀을 보며 미심쩍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네, 잘합니다. 시키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힘도 셉니다. 저는 갓 출산한 몸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헐렁한 점퍼를 더 단단히 여미며 대답했습니다. 타슈켄트 대학 수석 입학의 영광도 바이올린을 켜던 섬세한 손길도 이곳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오직 튼튼한 팔다리와 굴종의 자세만이 저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이었습니다. 당장 일할 수 있어? 숯불 나르고 불판 닦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도망가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 절대 도망 안 갑니다. 돈 벌어야 합니다. 제발 써주세요. 그렇게 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식당 주방의 가장 깊고 뜨거운 곳이 저의 전쟁터였습니다. 바이올린을 잡던 제 손에는 거친 수세미와 무거운 불판이 들려졌습니다. 뜨거운 물에 불린 불판을 철수세미로 박박 문지를 때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름때가 낀 검은 물이 앞치마로 튀었고 매캐한 숯 냄새가 머리카락 깊숙이 배어들었습니다. 야, 거기 3번 테이블 불판 안 갈고 뭐해? 빨리빨리 안 움직여? 주방 이모님의 불호령이 떨어지면 저는 죄송합니다. 를 외치며 무거운 숯통을 들고 홀로 뛰어나갔습니다. 뜨거운 숯 열기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땀을 닦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먹고 남긴 고기 조각을 잔반통에 쓸어 담을 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침을 삼키며 참아내야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우아하게 칼질을 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지만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그 기억을 지웠습니다. 지금의 저는 엘리나가 아닙니다. 병원비를 벌어야 하는 준수 씨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일 뿐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저지 차오르는 고통이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가슴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왔고 저지 옷으로 배어나와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화장실 칸에 숨어 휴대용 유축기로 젖을 짜내며 저는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아기가 보고 싶었습니다. 할아버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상에 누워있는 준수 씨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공중화장실에 들러 찬물로 세수를 하고 옷에 밴 고기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수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할아버님은 아기를 어르고 계시다가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어서 와라. 밥 차려놨다. 할아버님이 차려주신 밥상 앞에서는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지만 저는 학원에서 너무 열심히 공부했나 봐요. 배가 고프네요. 라며 허겁지겁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들킬까봐 짓무른 손가락을 식탁 아래로 감추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제 몸에서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현기증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일어서면 눈앞이 핑 돌고 바닥이 울렁거리는 듯한 느낌.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숯불을 나르다가 휘청거려 손목을 데일 뻔하기도 했고 손님 주문을 받다가 식은땀이 흘러내려 메모지가 젖어버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같이 일하는 주방 이모님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지만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잘릴지도 모릅니다. 이제 막 첫 월급을 받아 할아버님 몰래 병원비 통장에 입금했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제 통장에 찍힌 그 숫자가 준수 씨의 생명 연장 버튼이라고 생각하면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주말이라 손님이 물밀듯이 밀려오던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갈비탕 뚝배기 4개를 쟁반에 담아 나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홀로 나가는 문턱을 넘으려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서 B- 하는 이명이 들리며 시야가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중심을 잃었고 뜨거운 뚝배기가 쟁반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조심해. 누군가의 비명소리와 함께 저는 본능적으로 쟁반을 가슴으로 끌어안으며 넘어지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다행히 뚝배기는 깨지지 않았지만 국물 일부가 제 손목과 허벅지로 쏟아졌습니다. 화끈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저는 아픈 줄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를 연발하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는데 허벅지가 벌겋게 부어오른 것이 보였습니다. 물집이 잡혀 쓰라렸지만 약을 바르면 냄새가 날까봐 찬물 찜질만 대충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녘 아기가 보채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기를 안아 올리는데 제 팔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젖을 물리려 고개를 숙이자 코피가 주르륵 쏟아져 아기의 베넷 저고리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 놀라서 휴지로 코를 틀어막았지만 피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어지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침대 헤드에 머리를 기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자 걱정된 할아버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엘리나, 왜 그러냐? 아니, 이게 다 무슨 피야? 할아버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 손과 아기의 옷, 그리고 이불에 묻은 선명한 핏자국을 보신 할아버님은 사색이 되어 달려오셨습니다. 너 어디 다친 거야? 코피가. 세상에, 얼굴이 반쪽이 됐어. 이게 무슨 일이냐? 할아버님은 떨리는 손으로 제 이마를 짚으셨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열이 펄펄 끓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님, 저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당장 병원 가자. 이러다 사람 잡겠다. 할아버님은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저를 업으려 하셨습니다. 칠순이 넘은 노인이 산모를 업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그분의 의지는 완강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님. 저 정말 괜찮아요. 약 먹고 한숨 자면 돼요. 저는 극구 사양하며 할아버님을 말렸습니다. 병원에 가면 또 돈이 듭니다. 제 몸 하나 치료하겠다고 귀한 돈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집을 부려 할아버님을 안심시키고 해열제 2알을 삼킨 뒤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할아버님은 밤새 제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셨습니다. 그 투박한 손길에서 느껴지는 걱정과 사랑에 저는 잠결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열은 조금 내렸지만 몸은 여전히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식당에서 제일 바쁜 일요일이었습니다.
빠지면 사장님이 곤란해할 것이고 무엇보다 일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할아버님이 잠시 화장실에 가신 틈을 타 몰래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등 뒤에서 할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전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다 보니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주문을 잘못 받기도 하고 숯을 옮기다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사장님의 눈초리가 점점 매서워졌습니다. 어이, 우즈벡댁. 오늘 왜 그래? 정신 안 차려? 아프면 나오질 말든가 나와서 민폐를 끼치면 어떡해. 사장님의 고함 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하도 많이 해서 입안에서 단내가 났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단체 손님이 들이닥쳤습니다. 불판 20개를 한꺼번에 닫고 숯불을 피워 날라야 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숯통을 들고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허벅지의 화상 부위가 옷에 쓸려 쓰라렸고 발목이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계단 중간쯤 올랐을 때 갑자기 세상의 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끌벅적한 손님들의 대화 소리, 주방의 달그락거리는 소리, TV 소리가 물속에 잠긴 것처럼 먹먹하게 들려왔습니다. 아, 안 되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손에 쥔 숯통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다가 다음 순간 1000톤의 바위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시야 가장자리부터 검은 커튼이 드리워지듯 어두워졌습니다. 계단 위쪽에 서 있던 사장님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무언가 소리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만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난간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허공을 허우적거릴 뿐이었습니다. 중심을 잃은 몸이 뒤로 기울어졌고 숯통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숯덩이들이 마치 슬로 모션처럼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준수 씨, 미안해요.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오직 남편의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충격과 함께 제 의식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코끝을 찌르는 알코올 냄새였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고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또 병원인가? 나는 왜 이곳에 누워있는가? 몽롱한 정신을 추스르며 고개를 돌리자 침대 옆에 엎드려 쪽잠을 자고 있는 낯익은 뒤통수가 보였습니다. 하얀 백발이 성성한 우리 할아버님이었습니다. 아버님. 갈라진 목소리가 목구멍을 타고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그 작은 소리에 할아버님이 번개에 맞은 듯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초췌했습니다. 눈가는 짓물러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있었습니다. 엘리나, 정신이 드냐? 나 알아보겠느냐? 할아버님은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그 진동이 제 팔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왜 여기에? 이 미련한 거사, 이 곰팅이 같은 거사, 몸이 그 지경이 되도록 일을 해? 내가 널 굶겼냐? 아니면 내가 너한테 돈 벌어오라고 시켰냐? 왜 그런 짓을 해? 할아버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지만 그분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울음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연락받고 갔더니 내가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더라. 의사 선생 말이 과로에 영양실조에 빈혈해. 게다가 화상은 또 언제 입은 거야? 전몸살까지 겹쳐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너 죽으면 우리 준수는 어쩌고 핏덩이 같은 내 증손주는 어쩌라고. 이 하랩이 말려 죽일 작정이냐? 할아버님의 통곡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흐르는 눈물을 닦아드릴 힘도 없이 멍하니 그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짓던 선생님은 할아버님과 저를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좀 드십니까? 천만다행으로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몸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낮고 신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과로가 아니라는 듯한 뉘앙스에 할아버님과 저의 시선이 동시에 의사 선생님의 입술에 고정되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지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타닥타닥 들려왔습니다. 마치 제 불안한 심장 박동 소리처럼 말입니다. 혹시 최근에 선생님의 말이 이어지려는 찰나 병실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습니다.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간호사 한 분이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선생님, 지금 중환자실 3번 베드 환자분. 바이탈이 불안정합니다. 급하십니다. 3번 베드. 그곳은 바로 제 남편 준수 씨가 누워있는 자리였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공포. 그것은 죽음보다 더 차갑고 깊은 공포였습니다. 제가 링거 바늘을 뜯어내듯 뽑으며 침대에서 내려오려 하자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엘리나. 할아버님이 저를 부축해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지탱하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중환자실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는 끝도 없이 길어 보였고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게 창문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안 돼. 하느님, 알라시님, 제발 준수 씨만은 안 돼요.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요란한 경고음이 복도까지 새어나왔습니다. B-, B-, B-. 그 소리는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준수 씨의 몸이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쿵, 쿵, 쿵. 의사 선생님의 손이 준수 씨의 가슴을 압박할 때마다 제 가슴도 지식여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준수야. 아가. 일어나라. 이놈아. 내 처자식이 보고 있는데 어딜 가려고 해. 할아버님이 유리를 두드리며 절규하셨습니다. 저는 유리의 얼굴을 묻고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가지마. 나 여기 있어. 우리 아기도 있어. 제발. 제발 눈 좀 떠. 시야가 눈물로 가려져 흐릿해졌습니다. 준수 씨의 심전도 모니터 그래프가 미친 듯이 요동치다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숫자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뱃속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태동이 느껴졌습니다. 갓 출산한 몸이라 자궁이 수축되는 통증인가 싶었지만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생명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듯한 미세하지만 분명한 울림. 그리고 동시에 요동치던 준수 씨의 모니터에서 길고 날카로운 기계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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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일직선이 된 그래프. 의사 선생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모든 시간이 정지한 듯 세상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할아버님의 절규도 멈췄고 빗소리마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직 그 차가운 기계음만이 제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의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제발 누가 나 좀 깨워줘. 하지만 현실은 잔인할 만큼 선명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할아버님과 저를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닫힌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준수 씨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떠났다는 것을.
나를 두고 우리 아기를 두고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을 두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났다는 것을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아랫배를 감쌌습니다. 준수 씨가 떠나던 그 순간 느꼈던 그 기묘한 울림.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슬픔보다 더 깊은 곳에서 또 하나의 운명이 저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찾아온 잔인하고도 슬픈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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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날카롭고 건조한 기계음은 마치 날 선 면도칼처럼 병원 복도의 공기를 반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간 듯 사라지고 오직 그 단조로운 죽음의 신호음만이 제 고막을 난타했습니다. 눈앞이 핑 돌며 시야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중환자실의 투명한 유리창은 더 이상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경계가 아니라 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잔인한 쇼윈도처럼 보였습니다. 유리 너머의 풍경은 마치 슬로 모션처럼 느리게 그러나 끔찍할 정도로 선명하게 제 망막에 박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다급한 손길이 준수 씨의 흉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 하얀 가운 자락이 땀에 젖어 등 뒤로 달라붙는 모습, 간호사가 엠부백을 짜낼 때마다 준수 씨의 입과 코에 연결된 튜브가 힘없이 흔들리는 모습, 그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지, 200줄, 비켜요. 의사의 고함 소리가 두꺼운 유리벽을 뚫고 웅웅거리며 들려왔습니다. 제 세동기의 패드가 준수 씨의 마른 가슴 위에 붙여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준수 씨의 상체가 허공으로 튀어 올랐다가 힘없이 침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끊어진 인형의 줄처럼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축 늘어진 육신. 제 옆에 서 있던 할아버님은 더 이상 호랑이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무릎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을 향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쿵.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은 할아버님은 유리창에 앙상한 두 손바닥을 대고 짐승 같은 신음을 토해내셨습니다. 안 된다. 안 돼. 이놈아. 내 새끼야.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 제발. 할아버님의 손톱이 유리를 긁어대며 끼익,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그 처절한 소리가 기계음과 뒤섞여 제 뇌수를 휘저어 놓았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폐 속에 가득 찬 공기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져 들이마실 수도 내뱉을 수도 없는 질식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준수 씨. 안 돼요. 우리 아기 얼굴도 못 봤잖아요. 나한테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은반지 주면서 약속했잖아요. 마음속의 외침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되어 막혀버렸습니다. 의사가 다시 한번 제 세동기를 충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하는 고주파음이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워졌습니다. 한 번 더. 샷. 쿵. 다시 한번 준수 씨의 몸이 튀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짧은 정적. 제 심장마저 멈춘 것 같은 그 찰나의 순간 멈춰있던 모니터의 초록색 선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삐, 삐, 삐. 아주 약하고 불규칙했지만 그것은 분명한 생명의 리듬이었습니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피를 뿜어내기 시작했다는 신호. 의사 선생님이 긴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땀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님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오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는 순간 아랫배에서 다시 한번 강렬한 통증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궁을 쥐어짜는 듯한 묵직하고도 날카로운 고통. 눈앞이 새하얗게 전멸하더니 병원 복도의 천장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님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엘리나, 엘리나, 정신 차려라.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뺨에 닿는 것을 마지막으로 저는 의식을 놓아버렸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응급실 침대 위였습니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링거에게 서늘한 감각이 팔뚝에서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자 하얀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시야를 찔러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침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할아버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몇 시간 사이에 100년은 늙어버린 듯한 앙상하고 초라한 등. 아버님. 제 부름에 할아버님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퉁퉁 부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가에는 닦지 못한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일어났냐? 정신이 드냐? 할아버님은 제 손을 잡으시려다 말고 혹여나 부서질까 겁이 난다는 듯 허공에서 손을 멈추셨습니다. 그때 흰 가운을 입은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이 차트를 들고 커튼을 걷으며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은 엄숙하면서도 묘하게 복잡해 보였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좀 드십니까? 몸은 좀 어떠세요? 배가 좀 당겨요. 선생님, 저 쓰러졌을 때 남편분은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고비는 넘기셨어요. 지금은 환자분 몸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님과 저를 번갈아 보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놓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만, 엘리나님 현재 임신 9주 차입니다. 순간 멍해진 머릿속으로 선생님의 말이 이해되지 않아 되물었습니다. 네? 임신이라니요? 저 출산한 지 이제 겨우 3개월 지났는데요. 그럴 리가. 연년생, 아니 거의 쌍둥이나 다름없는 터울이죠. 배란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게다가 초음파상으로 아기집이 2개 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머리 위로 거대한 종이 댕하고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수 씨가 떠나기 전 그 짧았던 마지막 밤에 찾아온 생명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라니. 지금 내 품에는 젖먹이 핏덩이가 있는데 뱃속에 또 2 생명이 자리고 있다니. 이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일까요? 그런데 산모님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영양실조에 극심한 과로, 빈혈 수치는 수혈이 필요할 정도예요. 거기다 다리에 화상까지. 이 상태로 임신을 유지하는 건 산모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입원해서 절대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아기들도 산모님도 장담 못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경고는 단호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무거운 정적을 깬 것은 할아버님의 통곡 소리였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지. 며느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혼몸도 아닌 애를. 할아버님은 제 침대 끄트머리를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우셨습니다. 장군의 위엄도 가장의 체면도 모두 내던진 채 그저 죄책감에 짓눌린 한 노인의 처절한 울음이었습니다.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내 며느리 잡고 손주들 잡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엘리나야, 미안하다. 이 못난 시애비 용서해라. 내 당장 집이라도 팔아서 너 호강시켜줄게. 다시는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마. 할아버님의 눈물이 제 이불을 적셨습니다. 저는 링거 바늘이 꽂힌 손을 뻗어 할아버님의 거친 손등을 덮었습니다. 할아버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려고 준수 씨 살리려고 발버둥 친 것뿐이잖아요.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강제로 절대 안정을 명령받았습니다. 할아버님은 정말로 집을 내놓으실 기세였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에는 임산부를 위한 긴급 지원 제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사회사업팀의 도움으로 긴급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고 다자녀 혜택과 외국인 며느리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당장의 병원비 숨통은 트였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병실에 누워 영양제를 맞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에 새삼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 돌아온 집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준수 씨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고 할아버님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수석들을 하나둘씩 헐값에 팔아치우고 계셨습니다. 거실의 진열장이 이 빠진 옥수수처럼 듬성듬성 비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 한 구석도 텅 비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나, 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라. 청소도 빨래도 내가 다 한다. 너는 그저 잘 먹고 뱃속의 애들만 지키면 돼. 할아버님은 앞치마를 두르고 어설픈 솜씨로 빗자루질을 하시며 제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저에게 더 큰 고문이었습니다. 몸은 편했지만 마음은 가시방석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몸을 쓰지 않고 집안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할아버님이 잠깐 장을 보러 나가신 사이 열어둔 창문 너머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집 담벼락 너머는 작은 골목 시장이었는데 무슨 일인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양반아. 이거 말고 저거. 빨간 거 달라고. 아, 말이 안 통하네 진짜. 니엣, 왜 또. 팔아줘. 한국인 과일 가게 아저씨와 외국인 손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모양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창가로 다가가 내다보니 덩치 큰 러시아계 남자가 사과 상자를 가리키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고 과일 가게 김씨 아저씨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대학 수석 입학생입니다.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까지 4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식당 설거지와 숯불 나르기에 지쳐 잊고 있었던 저의 진짜 무기.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슬리퍼를 끌고 뒤뚱뒤뚱 담벼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제 목소리에 김씨 아저씨와 외국인 남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고 엘리나 세댁. 몸도 무거운 양반이 왜 나왔어? 아니, 이 외국놈이 사과를 박스째로 달라는데 돈이 모자란다는 건지 깎아달라는 건지 도통 알아먹을 수가 있어야지. 저는 외국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무역상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유창한 러시아어로 말을 걸자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국어 통역이 필요하신가요? 남자는 구세주를 만난 표정으로 속사포처럼 러시아어를 쏟아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건과일 수입상인데 한국의 질 좋은 부사 사과를 맛보고 본국으로 샘플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량 구매 조건을 설명할 길이 없어 답답해하던 차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김씨 아저씨에게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이분이 사과가 너무 맛있어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고 싶으시대요. 지금 당장은 현금이 부족해서 샘플로 10박스만 먼저 사고 계약서를 쓰면 다음 달에 컨테이너로 주문하겠다고 하시네요. 송금 방식이랑 통관 절차만 해결되면 바로 거래하고 싶으시대요. 뭐? 수출? 컨테이너? 정말이야? 세상에 그냥 관광객인 줄 알았더니 큰손이었네. 김씨 아저씨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즉석 통역사가 되어 두 사람 사이의 가격 협상과 배송 조건, 결제 방식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제가 배운 무역 실무 용어들이 제 입에서 춤을 추듯 흘러나왔습니다. 숯불 연기 속에 갇혀있던 제 지성이 다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외국인 남자는 제 손을 잡고 연신 스파시바 감사합니다. 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빳빳한 5만 원권 2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통역비입니다. 당신 덕분에 좋은 거래처를 뚫었습니다. 혹시 무역 관련 서류 번역도 해줄 수 있습니까? 한국말을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의 제안에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10시간 동안 불판을 닦아야 벌 수 있었던 돈을 단 20분의 대화로 벌어들인 것입니다. 그것도 내 몸을 혹사하지 않고 내가 가장 잘하는 일로 말입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번역이든 통역이든 맡겨만 주세요. 제가 명함을 건네받는 모습을 보던 김씨 아저씨도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세댁, 우리 시장 상인회에도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해 죽겠거든. 세댁이 틈날 때마다 와서 통역 좀 해주면 안 될까? 우리가 수고비는 섭섭지 않게 챙겨줄게. 그날 저녁 저는 식탁 위에 5만 원권 2장과 명함 1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온 할아버님은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냐? 혹시 또 몰래 나가서 일하고 온 거냐? 할아버님의 호통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니요, 할아버님.
저 이제 몸 쓰는 일 안 해요. 입으로 돈 벌었어요. 저 잊으셨나 본데 우즈베키스탄에서 1등 하던 여자예요. 저는 낮에 있었던 일을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할아버님의 입이 점점 벌어지더니 나중에는 허벅지를 탁 치며 파한대소하셨습니다. 그렇지. 내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지. 그렇고 말고. 장군 며느리면 그 정도는 돼야지. 아이고 장하다 내 새끼. 할아버님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을 연결하는 무역 커뮤니티 그리고 번역 프리랜서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프로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어 마이너스 러시아어 마이너스 우즈베크어 완벽 통역. 세계 국어 능통. 무역 실무 가능. 장군 며느리의 꼼꼼함으로 확실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일주일 뒤 첫 번째 정식 의뢰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서 우즈베키스탄 현지 공장 설립을 위한 사업 계획서 번역을 의뢰한 것이었습니다. 번역료는 무려 200만 원. 식당에서 한 달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쥐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할아버님이 쌍둥이를 위한 태교 음악이라며 군가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상에 있는 준수 씨 보고 있나요? 당신 아내가 우리 아이들의 엄마가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엔터키를 누르는 제 손끝에서 경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늪에서 쏘아 올린 희망의 신호탄이자 우리 가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소리였습니다. 모니터 화면 속 커서가 깜빡이며 저에게 어서 시작하라고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타닥, 타닥, 타다닥. 경쾌한 타자 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타닥, 타닥, 타다닥.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처음에는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작은 밥상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노트북 한 대와 믹스커피 한 잔, 그리고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4개 국어의 지식이 전부였던 그 초라한 시작은 마치 마른 들판에 불이 붙듯 무서운 속도로 타올랐습니다. 부산의 중소기업 번역건을 완벽하게 처리해주자 사장님은 이 가격에 이런 고퀄리티 번역은 처음 본다며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저를 소문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나님, 이번에는 카자흐스탄 쪽 의료기기 매뉴얼 번역 가능할까요? 의학 용어가 많아서 다른 번역가들은 다 손사래를 치는데. 네, 가능합니다. 제가 의학 용어는 학교 다닐 때 교양으로 다 외웠거든요. 맡겨만 주세요. 입덧 때문에 속이 울렁거릴 때마다 저는 신규를 하나씩 까먹으며 모니터를 노려보았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을 살릴 생명수였고 태어날 쌍둥이들과 큰아들을 지킬 방패였으면 무엇보다 장군의 며느리로서 제 자존감을 세워주는 기둥이었습니다. 할아버님은 이제 제 전속 비서이자 육아 도우미 그리고 가사 도우미로 완벽하게 전직하셨습니다. 한때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사단 병력을 지휘하시던 그 손으로 이제는 젖병 소독기 시간을 체크하고 이유식 재료를 다지셨습니다. 엘리나, 오늘은 러시아 쪽 화상 회의 있다며? 내가 애 데리고 놀이터 나갔다 올 테니 집중해라. 그리고 점심은 곰국 끓여놨으니 꼭 챙겨 먹고. 할아버님은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아주고는 아기띠를 둘러매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동네 경로당 할머니들이 어이구 김 장군님 또 증손주 보시네. 며느리는 뭐하고? 라고 물으면 할아버님은 어깨를 으쓱하며 큰 목소리로 자랑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지금 수출역군이야. 집에서 노트북 하나로 달러를 쓸어 담는다고. 내가 밥 해주고 빨래해주는 게 국가 경제 살리는 길이야, 이 사람들아.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기적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긴 준수 씨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을 까딱이는 정도였지만 점차 눈을 맞추고 입술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쉰 목소리로나마 제 이름을 불렀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엘리나.
미안해. 고생 시켜서. 반쪽이 된 얼굴로 눈물을 흘리는 남편의 손을 잡고 저는 만삭의 배를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미안하면 빨리 일어나요. 당신 이제 애가 셋이야. 분유값 벌려면 당신이 나 대신 집안일 해야 한다고. 제 농담에 준수 씨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제 배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얇은 인부복을 적시고 제 백가죽에 닿았을 때 뱃속의 쌍둥이들이 마치 앞발을 반기듯 힘차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긴 터널을 빠져나온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기는 밖에서 찾아왔습니다. 쌍둥이 출산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타슈켄트에서 날아온 비행기 한 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저의 친정 부모님이었습니다. 내 딸이 이런 구석진 동네 다 쓰러져가는 2층 양옥집에 산다고. 그 잘난 장군 시아버지는 어디 있어? 대문 밖에서부터 들려오는 아버지의 호통 소리에 제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벤치에서 내린 아버지는 낡은 대문과 좁은 마당을 보며 기가 차다는 듯 혀를 찾고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부모님 눈에는 한때 타슈켄트 최고의 상류층이었던 딸이 이영만리 타국에서 낡은 집에 갇혀 고생만 하는 모습으로 보였을 테니까요. 거실에 마주 앉은 양가 어른들 사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할아버님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육군 정복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훈장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김 선생, 내 딸 데려가겠소. 당신 손주 낳은 건 인정하지만 내 딸이 이런 곳에서 식모처럼 사는 꼴은 못 보겠소. 위자료는 원하는 만큼 줄 테니 아이들 포기하고 이혼시키시오. 아버지의 단호한 통보에 저는 아빠 하고 소리쳤지만 아버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부른 배를 쓰다듬으며 아가 집에 가자. 가서 엄마랑 살자. 여기서 왜 이 고생이니? 하며 오열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파에 꼿꼿하게 앉아 계시던 할아버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옆으로 치워두더니 제 친정 부모님 앞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평생을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으로 살아오신 그 호랑이 장군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털썩.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저도 부모님도 심지어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큰아이마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사돈어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할아버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무거웠습니다. 귀하디 귀한 따님을 이영만리 타국까지 오게 해놓고 제 못난 손자놈 때문에 눈물 쏟게 하고 손에 물 묻히게 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할아버님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셨습니다. 하얀 백발이 마룻바닥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사돈어른, 제 며느리 엘리나는 이제 저한테는 딸이고 생명입니다. 이 아이 없으면 저도 죽고 제 손자놈도 죽습니다. 지금은 비록 제가 가진 거 다 팔아먹고 빈 껍데기만 남은 늙은이지만 제 남은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엘리나 눈에서 다시는 눈물 안 나게 하겠습니다. 제 며느리가 아니라 제가 이 집의 머슴이 되어 모시겠습니다. 부디 데려가지만 말아주십시오. 평생 굽힐 줄 모르던 장군의 무릎이 오직 며느리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 거대한 등 뒤로 흐르는 전율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고 어머니는 할아버님의 어깨를 잡으며 말리셨습니다. 아니 어르신,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할아버님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때 휠체어를 탄 준수 씨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직 걷지도 못하는 몸을 이끌고 그 역시 할아버님 옆에 힘겹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엘리나 평생 공주처럼 모시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두 남자가 바닥에 엎드려 비는 모습.
그 처절하고도 뜨거운 진심 앞에 결국 얼음장 같던 아버지의 마음도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직접 할아버님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김 선생 일어나시오. 군인이 무릎을 꿇는 건 패배했을 때뿐이라 들었소. 하지만 당신은 오늘 이겼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내 딸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시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무슨 명분으로 데려가겠소. 아버지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집 식탁에는 우즈베키스탄 전통 요리인 플로프와 한국의 갈비찜이 나란히 올라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술잔을 부딪히는 두 아버지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건강한 일환성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병원 분만실 앞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한국의 할아버지, 우즈베키스탄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그리고 휠체어를 탄 아빠까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오자 복도는 만세 소리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 집은 그야말로 기업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번역 일은 엘리나 글로벌 컨설팅이라는 어엿한 법인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였지만 이제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서툴지만 능력 있는 엄마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자존감을 찾아주는 것이 제 회사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준수 씨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비록 다리에는 약간의 후유증이 남아 조금 절뚝거리지만 그는 제 회사의 든든한 실장님이 되어 경영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처음으로 아이들을 안아 올리던 날 그가 흘렸던 눈물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할아버님, 아니 호랑이 회장님. 할아버님은 이제 동네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유모차 2대를 연결한 특수 제작. 유모차를 끌고 등에는 큰 손자를 업고 놀이터에 나타나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커피를 들고 마중을 나옵니다. 아이고 장군님 나오셨어요? 오늘은 며느리 자랑 안 하세요? 허허 말도 마. 어제 우리 며느리가 우즈벡 정부랑 MOU 체결했잖아. 뉴스 봤어? 그게 다 내가 애들을 잘 키워서 그런 거야. 이 훈장보다 더 빛나는 게 내 며느리 명함이야. 할아버님은 낡은 군복 대신 제가 사드린 편안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짓고 계십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희 가족은 새롭게 지은 전원주택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넓은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새 아이, 고기를 굽고 있는 준수 씨, 그리고 텃밭에서 상추를 뜯고 계신 할아버님. 저 멀리 대문이 열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부모님이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들어오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가 품에 안깁니다. 웃음소리가 높은 가을 하늘로 퍼져나갑니다. 저는 테라스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며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3년 전 차가운 단칸방에서 숨죽여 울던 만삭의 임산부는 이제 없습니다. 식당 불판을 닦으며 서러움에 떨던 이방인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사랑받는 아내이자 존경받는 며느리, 자랑스러운 딸, 그리고 당당한 CEO인 엘리나가 있을 뿐입니다. 문득 3년 전 할아버님이 쭈그리고 앉아 갓난아기의 양말 실밥을 뜯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투박한 손길 하나가 그 따뜻한 마음 한 조각이 모여 오늘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땅은 저에게 시련을 주었지만 동시에 가족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준수 씨가 잘 구워진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어주며 묻습니다. 여보, 행복해? 저는 입안 가득 퍼지는 육즙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대답합니다. 아니, 행복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이건 기적이야.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게 될 또 다른 좌충우돌 에피소드들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언제나 저를 위해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는 호랑이. 할아버님과 저를 위해 다시 일어선 남편,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사랑은 국경을 넘고 진심은 언어의 장벽을 부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저희 가족에게 찾아온 것 같은 따뜻한 기적이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모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